방첩사 수사를 해보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 일을 한 건지, 내란을 막고 쿠데타를 막아야 하는 기관이 쿠데타를 일삼았는데 여기에 최강욱 리스트까지 나왔다. 최강욱 전 의원과 친한 사람들을 리스트 작성해서 이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인데, 공수처가 이 문건을 발견하고는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압수수색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이 내용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오늘 고소의 전략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책망스러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고소의 전략 화요일 오후 1시부터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첩사에 대한 이 내용, 예. 공수처가 압수수색했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일단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목요일 날 오후로 기억하는데 아마 생방송을 하는 중에 그게 속보가 떠가지고 네. 제 이름이 언급된 무슨 리스트 이래가지고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보고서 좀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언급되는 저하고 관계가 있거나 무슨 근무연이 있거나 잘 아는 사이여가지고 뭐 그 전에 만나고 한 사람들 명단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거기 언급된 사람들 이름을 제가 오랜만에 봤고 그 친구가 진급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구나라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거 명단에 제 이름으로는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왜 저게 빠져 있나 의아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뭐 별것도 아니었구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리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아예 저 특별부록으로 따로 있었더만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방첩사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계엄 및 계엄 이후 상황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예, 예. 사실은 군사법원과 군검찰이라는 게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 않고 군에서 무슨 의문사가 생기거나 이상한 일이 있을 때만 한 번씩 지면에 등장해서 그 존재나 역할을 잘 모르시는데, 이게 계엄 상황이 진행이 되면 주요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게 군사법원에서 했죠. 예. 그것도 다 군사법원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친구들이 군사법원을 확실하게 장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바심이 들었던 거고, 그간의 이제 군의 역사에서 보면 이 병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병과별로 다 육사 출신들이 가서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유일하게 안 되는 데가, 그 군의관도 다 육사 출신들이 가서 하는데 유일하게 안 됐던 데가 법무병과거든요, 소위. 예, 예. 그 왜냐하면 고시를 통과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호기를 맞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 해에 2명씩 위탁 교육을 계속 보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력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육사 출신이니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꾸미는데 다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과거부터 군이 이 어떤 부정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홍역을 치르는 일들이 한 번씩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저기 그 병무비리 사건 옛날에, 예. 그 다음에 뭐 방산, 군납, 네. 진급 비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군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군 지휘부가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한 경험이나 지들 나름대로의 육사 출신들의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정한 세력이 움직이고, 과거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육사 출신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주역이었다라고 자기들끼리 망상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차단해야지 계엄 성공하는데 지장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자기들의 세계관에서 지들이 하는 식으로 남들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증세가 있거든요. 군인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싶어서 한편으로 참 씁쓸하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 방첩사가 원조를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옛날로 올라가면 뭐 특무대라고 해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박정희 때 이제 보안사라고 어찌 보면 확대 개편을 한 건데, 그때 뭐 그걸 만들어 놨던 이유가 박정희 씨가 쿠데타로 집권을 한 사람이니까 다시 또 쿠데타를 당할 우려를 항상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부대로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에 각종 군 수뇌부에 관한 정보들이 모이고 거기서 그걸 수집을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그게 대공 용의점이 있어서 정보 수집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군 간부들한테. 그 쿠데타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그 무슨 장성들 성향 분석을 한 문건도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딱 해서 지네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합세할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 이런 거를 미리 구분을 해놨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말을 들을 판사, 말을 안 들을 판사, 말을 들을 검사, 말을 잘 들을 검사, 이거를 분류를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치밀하게 계엄 이후의 상황까지 대비를 했는가 하는 점이 드러났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런 점들이 포착이 됐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거고. 자,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문민정부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뭐 노무현 정부도 있었고 김대중 정부까지 있었으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 보안사가 이제 방첩사로 바뀌면서 기능이 이제 좀 개선이 됐을 텐데, 개편이 됐을 텐데, 한 3년 만에 윤석열이 잡고 나서 이 방첩사의 기능을 실제로 쿠데타를 주도하고 반대 세력을 실제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보안으로 유지되었다라는 것도 좀 너무 이상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제 라인이 군대 안에 있었으면 예.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철저히 차단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쿠데타 진행 과정을 보시면 육사 출신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를 막거나 지연시키는데 기여한 사람들은 또 공교롭게 하나같이 비육사 출신. 비육사 출신.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이 군 안에서 육사의 역할이나 기능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경찰은 또 다 경찰대 출신들이었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라 돈을 들여가지고 안보를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한테 봉사하라고 양성해 놓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 양성 구조를 국가가 만들어줬는데, 만들어줬는데 끼리끼리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그거를 장악해서 완전히 권력을 휘두를 생각으로 뭉쳐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법대 내란과 뭐 육사 반란과 경찰대 부역학과를 말씀드린 건데, 이게 그동안에 그 학벌주의와 출세주의로 일관해왔던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그 아픈 모순이 이제 암덩어리로 자라가지고 그대로 드러난 상황이라서 이번에 내란 특검도 발동되고 했으니 이제 확실하게 좀 도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사가 실제로 방첩사 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전까지는 이제 고시제도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법무관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로스쿨이 생기면서 자기들이 장악하니까 일방 통제를 할 수 있고 어떤 정권을 휘두르더라도 막을 자가 없다. 거기에서 이제 부정, 비리, 부패가 엄청나게 만연했을 거 아닙니까? 군이라는 데가. 그렇죠. 완전히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곳인데.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관선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특별시가 복마전이다 이런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업무를 관장하는데 사실상 작은 정부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서울시 부시장, 서울시 경찰국장, 서울지방검찰청장, 그다음에 서울지방법원장, 뭐 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한 대학교 동문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거기서 부정비리가 안 생기겠냐. 지금 딱 군대가 그런 꼴이거든요. 와, 그러면 지금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것들은 뭐 국민적 합의가 다 돼 있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또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육사개혁 문제도 실제로 지금 군 내부의 사정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사안이네요. 그럼요. 군의 인사구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왜 최초로 학군, 그러니까 ROTC 출신 참모총장을 배출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참모총장만 ROTC 출신이지 밑에 주요 보직들은 다 또 육사가 하니까 뭘 예를 들면 이제 군 내에서 조금 유능한 간부들 양성하기 위해서 유학 보내고 뭐 이런 제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100% 육사가 다 갔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나눠서 가자. 그거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저항을 해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데, 우리 뭐 대통령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나 어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좀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해야죠. 그러니까 문민국방부 장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네요. 지금 현재는. 중요한데 그게 문민 장관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군 출신, ROTC 출신 참모총장은 내는 군인이고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출신이 육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하는 게 있었는데, 하물며 이거는 외부에서 민간인이 와가지고 장관을 하면 그 사람이 동동 떠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육사 출신 또는 비군이 민간 국방부 장관이 생기고 자 육사가 실질적으로 카르텔 중에서 매우 구조적으로 지금 강하죠. 강한 상태에서 이것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서 원래 기능을 회복하게 하려면 중간에 뭔가 좀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지금 장관이 지휘를 해낼 수 있을까요? 결국 장관이 면면들을 파악해가지고 인사권을 통해서 통제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 그리고 이렇게 쉽게 될 일도 아니잖아요. 또 의식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참 어찌 보면 어려운 길이죠. 그리고 적어도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확실히 이 국방부하고 법무부는 이제 법무부는 그 산하의 외척인 검찰이 장악하고 있었고 네. 국방부도 그 산하의 집단인 군이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서 벗어난다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계속 주면서 이 군이 무엇을 위해서 복무하는가 하는 의식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고 저는 이게 교육체계부터 전면적으로 군이 이게 각 직책별로 계급별로 거쳐야 되는 교육체계가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반드시 이 반란의 역사를 좀 집어넣어가지고 군이 쿠데타를 통해서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파괴하려고 했고 저해했는가 하는 그 역사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거 하라고 하면은 그 양성되는 이제 막 하사될 사람들, 소유될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만 교육을 하고 정작 그거를 숙지해야 되는 별 3개, 4개짜리들은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부터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이걸 바꿔놔야 되는 거죠. 사고 방식을. 너네 이번에 봐봐라. 지금 이게 그 밑에 거기 투입했던 특전사 군인들이 아니 당연히 무슨 폭동이 일어난 줄 알고 가봤더니 시민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거기다 대고 총불이 겨누라는 얘기라서 멈칫거리면서 안 했다는 거 아니냐. 근데 니들은 그걸 시킨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 좀 정말로 정비돼서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이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여전히 뭐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을 하거나 정말로 본인이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인지를 못한다는 느낌. 그 사람도 소위 말하는 엘리트 육사 출신이고 승승장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냥 바뀌면 완전히 반란군 또는 내란 세력으로 그냥 바뀌어 버리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던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참 저기 좀 슬픈 게 뭐냐면 방첩 사령관이 말입니다. 그 전에 안보지원사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 해편하면서 그 앞에 기무사였고 그 앞에 보안사였고 이렇잖아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따로 뽑아간단 말이에요. 대위 때 장교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안에서만 큰 사람들이 사령관이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게 군이 그 방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나 기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비방첩사 출신을 갖다가 사령관으로 앉힌다고요. 그 지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보병 작전병과가 주도하고 있는 군의 어떤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근데 그 여인영도 방첩사 출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첩사를 제대로 통제하라고 갖다 앉혔는데 그 통제하는 방향이 쿠데타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쿠데타를 꾸미는 걸로 기능을 했죠. 근데 그때 여인영이 어떤 방식을 취했느냐를 보면 역시 육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임기제 진급이 기한이 끝나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을 그걸 또 연장을 시켜가지고 요직을 맡기고 거기서 또 이런 어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출신 배경이나 이 학연을 이용해가지고 또 그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군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잡히지 않으면 이 뿌리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인식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방첩사령관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했던 실제로 적극 가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발본색원이라는 말을 하듯이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바로잡아서 도려낼 수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찾아내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방첩사 내부에서 여인영이가 그 사람들만 데리고 계속 일을 한 게 몇 달 되더라고요. 그 내부 구성원들은 그걸 알고 있어서 특검만 제대로 운영되면은 그건 쉽게 드러날 것 같긴 한데. 자, 특검은 이제 당연히 이제 쾌속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특검 임명되고 나면 수사의 속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도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속 압수수색을 오늘도 진행하고 그리고 청와부 리스트에 대한 부분도 더 밝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또 뭐라고 봐야 됩니까? 공수처가. 공수처는
그 이번 내란 수사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입었고 나름의 또 성과를 올린 게 또 있죠. 그러니까 그간의 공수처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세력이 집권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쪽이 집권을 한 마당에 공수처가 자기 역할이나 기능을 국민들 앞에 제대로 인식을 시키려면 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이거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지금 캐치하지 못한 포인트를 공수처가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간에 준비한 거를 가지고 여기서 좀 뭔가 역량도 늘리고 성과를 내보자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약간 사적인 질문인데 이번에 공수처에서 방첩사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문건이 나왔는데 최강욱 리스트가 나왔다. 네. 최강욱 친한 사람 다 죽이겠다, 제거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그거를 딱 받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황당했죠. 황당 그러니까, 수준이고 아니면 좀 공포감을 느낀다거나. 아니요, 뭐 공포감까지는 저들 수준을 아니까 제가 뭐 예. 공포감까지 느낄 정도로 소심한 사람은 아니고 예. 이제 때마다 최강욱 리스트가 사실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 저기 고발 사주권이 있었을 때 예. 윤석열이 쪽에서 손준성한테 지가 시킨 거를 감추려고 최강욱 손준성은 최강욱 라인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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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강욱 라인이라 아, 예. 그때 그게 원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윤석열 쿠데타 정부의 권력기관에다가 제 리스트나 제 신복들을 많이 심어놓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신복으로 지목된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인정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친구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거기에 무슨 뭐 김아무개가 준장이 돼가지고 지금 육군 법무실장에 이렇게 나오던데 저는 그 친구가 그 자리에 가 있다라는 걸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니까. 그리고 뭐 명단에 뭐 몇십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나중에 제가 공수처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라도 해서 그게 누군지라도 좀 알려달라고 해볼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어차피 수사가 진행되면 저한테도 좀 물어보겠죠. 그게 그 사람들하고 실제로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확인해야 될 거니까. 근데 그때 가서 조금 더 저도 살펴보려고는 하는데 너무 어이없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 군인들이 왜 하나회 같은 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지들이 믿을 사람을 저기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할 적에 내란을 일으킬 적에 누굴 데리고 했습니까? 지 고등학교 동문들 위주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가 평소에 그 소위 사적으로 원래 알고 지내면서 술 먹던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화이트 리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걔들 이게 믿을 사람, 네. 핵심 반란 세력 이런 것들을 꾸려놔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대되는 블랙리스트도 필요했던 거죠. 얘들의 세계관에서는 세상은 그렇게 대별되는 거고 자기들 관점에서 늘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눈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드러나는 현상 아닌가 싶어요. 그건 최강욱 리스트가 결국은 이제 과거의 군법무관 시절에 또는 민정비서관 시절에 뭔가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정책적으로 성과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이니까 육사 카르텔을. 네. 그 트라우마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때 함께 일했던 사람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우리가 제거할 때 다 그냥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그때 함께 일했을 수도 없는 것이 예. 제가 군검찰에 있은 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 적어도 한 5년 차 정도는 돼야지 제가 뭐 일을 시키고 같이 일할 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20년이 흘렀는데 계속 거기 있나요? 네. 이미 다 나왔지. 법무관들은 승진도 빨리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한참 밑에 있는 제가 잘 모르는 후배들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제가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그 해당 기자 질문에 답을 하면서 아 그런 기사를 냈냐고 그러면서 아 이 친구가 고대를 나왔군요. 이 친구가 지금 법무실장이군요. 그러니까 그 취재 기자도 웃더라고. 그렇게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러면 혹시 이걸 아예 엮어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최강욱 제거를 하기 위해서 알고 보니까 이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자기 인맥을 밀정처럼 꽂아놓고, 움직이는 예.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뭉티기로 가져가서 아예 군사법원에 가서 한꺼번에 제거를 할 때 의도를 가지고 아예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공안수사기관이 뭐가 발표하면 왜 조직도 그리지 않습니까? 예. 무슨 간첩다 사건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려는 거 아니었던가 싶어요. 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니까 더 섬뜩한데 정말로 나쁜 놈이 아니고 정말로 진짜 기가 막히고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계엄 상황이 충격이- 됐으면 저는 어디론가 끌려가서 뭐 이렇게 그 조직도가 나오고 만드는데 이제 거기에- 수계 자리에 이렇게 예, 딱 있었을 있고 것 같아요. 밑에는 누구 얼굴에. 누구 군에서 예. 지금 암양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이건 청항우 리스트고 이거는 간접 혐의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는데 그렇겠죠. 아무리 여인영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도했다는 것은 누군가 위에서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여인영 지머리에서 그게 나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이게 김용현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인사 노상원이다? 출신들의 특징이 예. 현역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 예비역하고의 긴밀한 연계 과정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됐건 저 여인영이가 됐건 제가 현역 그 법무관으로 있을 때는 소위 군대용으로 그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같이 무슨 같은 레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육사 한 35기부터 37기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뭐 만날 일도 없고 그런 존재도 몰랐고 나중에서야 군대에서 자꾸 사고 친다길래 이름을 들어봤지 그 사람들은 저를 알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들 하늘 같은 선배를 뭐 포스터를 구속하고 했었으니까. 그때 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했던 그 뭐 신대장 뭐 이런 예, 사람들은 26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늘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처리한 사람인데 제가 그거를 이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는다고 하는 거는 자기들의 그 육사 헤게모니의 아성을 깨트린 사람. 그러니까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아성을 깨트린 사람. 예를 들어 제가 남재준 구속한다고 진급비리 때 저런 거 하다가 막 직위해제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남재준도 25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는 한참 차이가 나서 앙심을 품어도 20기 수 대에서 품어야지 거기 너무 멀어요. 예. 그러니까 지네 선배들이 가르치는 거지. 예. 제가 원흉이다. 쟤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대대로 물려 내려온 거지 그게. 혹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윤석열 쪽에서 보면 너무너무 눈에 가시가 최강욱 의원인 거예요. 예. 보니까 군법무관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 제거하는 데는 오히려 군을 역자라고 딱 기획을 해서 예전에도 쌓였던 앙심 많은데 예. 야 이거 어때? 끝내버려라고 이렇게 지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추론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거물일까요? 아니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위상보다 그들이 저를 평가하는 역량이나 위상이 훨씬 컸더라고. 예. 과거에도 보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랑 윤석열이랑 부딪혔을 때 그때도 국힘류나 저 검찰 내부에서 제가 추미애 장관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흘려가지고 제가 또 기가 막힌 적이 있었는데 왜들 그러는지 그러니까 지들은 뭔가 배우에 의해서 또 어떤 그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모든 거를 다 그렇게 이해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41% 나와서 다들 좀 놀랐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를 지지했을까? 예. 결국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것은 저항이 더 좋은 나라가 되든 말든 내 거 지켜야 되는 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방식은 예. 굉장히 결집력이 남다르게 이렇게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 눈에 가시 같은 영향력 있는 농객 또는 정치인 그리고 전직 공직자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세계에서는 지금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죠. 결론을 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그 같습니다. 권력을 독점하고 뭔가 휘두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 가시들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도전 같은 사람이나 정몽주 같은 사람이나 뭐 조광조 같은 사람이나 다 그렇게 죽어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권력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왕조 시대도 아니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게 황당한 일이죠, 진짜. 자, 최강욱 리스트 이제 수사를 하면 공수처에서는 오늘도 압수수색을 이렇게 이제 속보로 계속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지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특검으로 가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정점에서 누가 지시했는지 드러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특검으로 가면 특검으로 가서 이제 이거 지금 이제 내란 사건 특검이 진행되면 이제 이 건도 뭐 반드시 들어가서 수사를 해야 할 거고 오늘 공수처 발표도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특검 나오면 다 자료 제공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에 가게 되면 최강욱 리스트를 만들으라고 했던 지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초 당연히 지시자. 밝혀지겠죠. 예. 밝혀져야 당연히 하는데 밝혀지겠죠. 여인영이 지가 알아서 했다? 아니면 김용현이다? 아니면 윤석열이다? 있을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거 반드시 밝혀서 그 책임자에게 엄중하게 법적 그리고
그 법적 그리고 정책 심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좀 드는데요. 제가 그 자들의 수준 일하는 방식을 알잖아요. 예. 제가 추측하기에는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라는 사람은 어떻든 조금 군 내외로 좀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이러저러한 공직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를 중심에 놓고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라 하면은 그 방첩사의 신원 보안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 신원 보안실이 그런 어떤 인적 정보를 다 취합해서 갖고 있는 데예요. 거기서 제가 군검찰에 있을 때 거쳐왔던 그 보직 경력, 그다음에 제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그 리스트에 다 집어넣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준이라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나 누가 그런 일을 자료를 갖고 있고 어떤 지휘계통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는지는 방첩사의 다른 직원들도 능히 다 짐작하고 알만한 상황이라서 어렵지 않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함께 갖고 있도록 하고요.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 한중 간에 첫 전화 통화를 했고 그 통화를 하면서 양국의 핵심 이익과 중요 관심사에 대해서 상호 존중을 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어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제 이런 상황으로 계속 한미일 삼국 체제에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요 내용은 오늘 엠바고가 좀 사실 걸려 있었습니다. 10시 반 정도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온 것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다음에 중국.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이제 그 정상이 통화를 하는 순서도 사실은 외교적인 의미가 있는 네. 것인데 예. 어찌 보면 그 미국을 좀 안심시키는 전략 이런 거에 좀 우선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금 극우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SNS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히시덕거린다는 얘기가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못한다. 예. 미국 대통령이 전화 안 할 거다. 안 받을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예. 이러면서 나라 망할 거다. 그다음에 일주일 안에 나라를 북한에다가 갖다 바칠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인정 안 하는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데 뭐라고 또 말을 지어내서 히시덕거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외교 경험이 사실은 없는 분이었잖아요. 네, 예. 지방정부를 계속 운영했었으니까. 근데도 그간의 공부를 하고 학습한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탁탁 지금 차곡차곡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기가 막히던 얘기가 그냥 기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김민석 총리 지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하면서 미국 미국 문화원 등 대사관 예. 등 공공시설에다가 방화하고 뭐 이런 거를 주도했기 때문에 예. 테러리스트로 분류돼 있어서 김민석 총리는 미국을 못 간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미국의 입국을 거절당하는 사태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면서 좋아했대요 자기들끼리. 예. 근데 김민석 의원은 미국에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도 다녔고 거기서 로스쿨도 다녔고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바보들도 이런 바보들이 있나. 아니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이미 이제 그 사람들끼리 게시판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고 예, 예. 제 아는 후배가 그 정몽준 씨가 예. 테니스를 친대요. 예. 근데 그 테니스를 예전 국가대표 선수들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니스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옆에서 있다가 뭐라고 막 자기들 떠는데 보니까 그런 소리 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더래. 야. 정말 수준이 수준이 진짜 너무 떨어지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의외로 이제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이제 정상과 통화를 하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치밀하게 시나리오별로 준비되어 있다는 쪽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저렇게 신속하게 준비를 하고 집권 지금 6일 차입니다. 네. 대통령이 된 지 6일인데 이제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큰 현안에 대해서 일단 출발 지점은 아주 이제 마중물처럼 잘 이렇게 좀 그 개척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오늘도 보도를 보니까 중국 CCTV가 일단 먼저 보도를 합니다. 네. 어제도 일본 교도통신이 먼저 이것을
보도를 했고 우리가 거기에 받았었는데 오늘은 중국 CCTV가 시진핑 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상호 이제 논의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요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CCTV가 보도했다. 이것도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그거는 거죠. 중국은 철저히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입장을 낸 거죠. 입장을 낸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이제 받아서 쓰는 형식이지만 예, 실제로는 양국이 사전 통화를 조율이 했습니다라고 있었겠죠. 하는 예. 것은 우리가 요청을 했거나 중국이 양해를 했거나 거꾸로 중국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고 했거나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국에도 중요하고 일본에도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삼국 간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위상이 이 정도 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영민한 지도자만 있으면 이 상황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으로 해서 철저하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정권이 바뀌어서 너무너무 지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일단 하여튼 이제 외교부의 스태프들을 또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외교 안보 쪽에 일하던 사람들이 친미 사대주의에 찌들어 있는 관료들이 많거든요. 과거부터 그런 것만 배워왔고 힘을 숭상하고 힘의 우위에 납작 엎드리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아서 이 검찰 못지않게 소위 말하는 적폐들이 많이 있는 집단인데 거기서 이제 옥석을 잘 골라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는 예전에 시장 때부터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일단 임무를 준 다음에 그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내느냐,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신상필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대통령의 장기가 장관들한테도 그대로 이식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무원 조직이 정말 일하는 조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장악이 되면 좀 걱정들을 좀 많이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초창기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좋은 인사들이 많이 선발되기를.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고소의 전략 최강욱 의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22,0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 눌러달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요청드리는 사항이니까 좋아요 한 5,000분 정도 있는데요. 좋아요 하면 지금 방송 이제 중간 정도 왔는데 훨씬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공유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행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 내용도 형식과 내용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미국도 마음대로 못하겠다. 이것은 뭐 우리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대화의 파트너 상대가 굉장히 이제 좀 레벨에 맞게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충분히 활용해서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뭔가 우리한테 지금 막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막아내는 소재로 활용을 해야겠죠. 그 중국은 굉장히 지금 한국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인다는 거는 되게 역력해 보이거든요. 일본도 어저께 이제 통화 내용을 제가 좀 보니까 관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공동 대응할 공동 것이냐. 대응해야 되는 나라예요.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이제 생겼으니까 국익을 지키면서 미국과 적정하게 견제와 또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의 절묘한 우리 해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관계가 대등한 관계에서 굉장히 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준비를 잘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실제로 그 대선 전부터 이재명 대표 시절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으셨고 또 그런 자료들도 많이 요청을 해서 받아서 그 공부하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이분이 이제 그 학습 능력이 되게 탁월한 뛰어난 분이라서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외교 무대에 이제 취임하자마자 등장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G7 회의에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내부적으로 참모들 의견도 좀 갈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내가 가겠다, 뭐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결정하신 거는 그만큼의 자신감 그리고 공부가 돼 있다라는 어떤 본인의 확신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도 의외의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 준비하는 쪽에 얘기 들어보면 깜짝이 아니고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이 외교 무대에서 충분히 발휘가 되어서 한국의 위상도 위상이지만 좀 이제 교역이나 교류 같은 것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국제 경제 문제, 특히 교역 문제 이런 것들은 시장이 제일 먼저 알고 반응하잖아요. 네, 예. 지금 보면은 주식 시장이 화랑세가 되는 게 외국 자본이 막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뭔가 눈치를 챈 거죠, 그 사람들도. 하루에 1조씩 들어오고 있다. 예, 이것이 예. 지금 주가 엄청나더라고요, 상승을 진짜. 견인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시장에서 이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저희들도 기쁜 일이기도 하고 이제 이걸 토대로 훨씬 더 좀 앞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대통령이 또 이제 인사추천 제도를 국민들 상대로 아예 개방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도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예,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그럼요. 그것도 선거 과정에서 일종의 공약처럼 미리 말씀했잖아요. 예. 인사 추천제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널리 인재를 구하겠다. 사실은 그런 제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인사혁신처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인사추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저도 변호사 시절에 혁신처로부터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계신 사람을 추천해라. 그다음에 당신의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해라. 뭐 이런 요청들을 쭉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응하는 사람, 응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확 개방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한테 국민의 눈으로 볼 때 국민이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추천하시라. 그러면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역할을 맡기겠다. 또 그것이 국민 주권 정부의 어떤 기본이 된다.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펼치는 저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게 이제 좀 실효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보니까 이제 일주일간 딱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시 접수 체제로 가느냐. 그리고 이제 기관장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은 장관, 차관, 뭐 고위직 인사에는 다 적용한다고 했는데 좀 실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일단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추천이 이제 수만 건, 뭐 수십만 건이 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그 뒤에는 혹시 아시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할 거예요. 예. 일단 그런 게 오면은 1차 분류는 인사혁신처에서 전담해서 할 거고요. 예. 그렇게 정리된 자료를 이제 청와대 인사비서관한테 넘길 겁니다. 그럼 인사비서관실, 이제 인사수석실이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수석실에서 지금 쭉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걸러내고 그 다음에 또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걸러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텐데요. 여하튼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런 진짜 국민이 주권자로서 효능감을 느끼는 어떤 과정 이런 네. 것들은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자, 이런 이제 개혁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는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래야 되는 거죠. 예.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할 때 이제 어쨌든 20% 참여라는 것도 오히려 게임의 이 박진감을 굉장히 넘치게 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인사와 관련된 것, 외교와 관련된 것, 그리고 지금 내란과 관련된 건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바로 이제 의결을 합니다. 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무회의 결과는 아직까지 보도를 보지 못했는데 구분이 되는데 각각 제 갈 길을 잘 찾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3대 특검이 이번에 이제 통과되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특검 임명되면 국회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국힘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거냐, 배제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협치라는 그 공간이 마련될 것이냐. 국힘 쪽에서는 절대 없다. 5년 동안 그냥 전면제이다. 이렇게 권성동은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협치를 정부 여당이 거절할 필요가 없고 그거를 또 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네. 그거는 건강한 제안이나 야당의 건전한 비판이 있을 때는 거기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또 정부의 당연한 도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국힘의 자세나 태도로 봐서는 그저 내란 세력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일관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지금 치고받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비가 돼야지 문 얘기를 해도 얘기할 상대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대화의 상대로 여길 만한 여건 자체를 그들 스스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든 야당을 배제하고 일방 독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회를 줄 겁니다. 예. 최대한 룸도 열어놓고 들어와서 논의하자라고 할 텐데
거기 와가지고 이제 발목 잡기 억지 쓰기로만 일관을 하면 그 대가를 또 치러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전략은 보니까 자기들끼리 일단 당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세력과 그걸 뺏어가려는 세력끼리 있나 한번 충돌을 크게 세게 할 것 같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정리가 되면 지방선거 이전에는 최대한 정부를 물어뜯으면서 국민들을 정치의 염증을 느끼게 하고 혼란을 조장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방선거 때부터 소위 TK를 포함한 영남 지역을 사수하고 다른 지역 뭐 강원도나 충청도나 수도권 일부까지 이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보자. 그게 현실적인 이분들의 다음 대응일 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 부탕질을 앞세우면서 시끄럽게 할지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이제는 국민들도 이 내란 세력의 본질을 그동안에 많이 느끼셨으니까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기대를 해야겠죠. 안 봐도 스크린이다라는 분, 시청자 여러분 저와 생각이 비슷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는 집권 여당이 책임을 지고 또는 이재명 정부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 여야 간 합의해서 초대 국무총리 통과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3대 특검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국힘 쪽에서 계속 주장합니다. 아, 그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저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의석이 비등하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럴 때 그게 가능한 일종의 정치적 전략이지. 지금 상황에서 자기들이 뭘 그걸 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전혀 네. 없잖아요. 그리고 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동안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계속 그 방해하고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도 좌절시키고 한 게 여러 번인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은 오히려 더 확고하게 특검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굳어져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의결 공포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지네들이 임명한 장관이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고 예. 또 그거하고 무슨 총리 임명 동의안을 연계한다고 하는 것도 뭐 희망사항일 수는 있겠으나 의석이 있어야지 그것도 연계하고 말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의석이 적으면 국민적인 신뢰나 지지를 얻어가지고 여론을 등에 업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사람 역량이 되나요? 이 집단이? 만약에 이제 무리수를 두고 무조건 막는다, 이유 불문 동의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국회에서 의석대로 그냥 넘어가서 통과시키고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기케야 협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는 식으로 하겠죠. 예. 아니면은 예전처럼 가가지고 뭐 국회의장 의사봉 뺏고 난동 부리는 걸로 해야 될 텐데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법 때문에. 자, 그럼 인사청문회는 이제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 문제는 넘어간다고 보면 장관청문회가 있고 예.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입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워낙 이제 경제가 위중하니까 기재위, 산자위 이런 데 이제 지금 상임위원장을 국힘에서 맡고 있으니까 예. 뭐 국회 의정 활동 해보셨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발목을 잡겠다라고 하면 정말로 집권 여당이 또 힘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OX로 너희들 따라오지 않으면 끝이다라고 할 거냐, 아니면 혹시라도 따라올 만한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고단위 정치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래도 야당과 집권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협의를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부터 내가 야당 지도자 자주 만나겠다. 예. 그 말은 당신들처럼 하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협의체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만들 생각인 것 같고 또 정무수석을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는 게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그렇게 비중 있는 중진이 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원래 예. 그냥 한 재선 정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하는 자리였단 말이죠. 근데 거기를 우상호 의원은 한때 국회의장직에 도전했던 사람인데 그쪽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야당과의 어떤 소통이나 야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걸 그렇게 해서 또 표현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대한 이 공동체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고 국민 통합을 어쨌거나 좀 기하고 그리고 내란 세력들을 고립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방침일 것이고 그거를 국힘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아들이느냐는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이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거를 냉엄하게 바라보고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 언론들이 또 장난칠 게 뻔한데 예.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히 지금
시비를 가려야 된다. 시비를. 예. 선악과 시비를 가릴 수 있어야지 사람이다라는 말을 공자님이 옛날부터 하셨는데 지금 언론의 가장 큰 잘못이 그 선악과 시비를 흐트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41% 지지를 받고 나서 뽕이 많이 들어갔다. 지금 네. 보수 언론도 자신감이 생겨서 네. 일일이 댓글을 걸고 정말로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던데 기사 네. 그 논평 같은 거 해놓은 거 보면 어떻게 똑같은 사안을 저렇게 거꾸로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던데 네. 계속 그래도 공정 모드는 유지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허점이 나오고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여기에 집권 여당에서 어떤 좀 묘수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그 막무가내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쪽이 예, 힘들겠죠. 그래서 다음 원내대표도 또 역량 있는 분이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결국은 근데 21대하고 22대 국회가 많이 달라진 것이 예, 그렇게 억지 쓰고 목리 부린다고 해서 그냥 끌려가지 않았잖아. 21대 때는 사실은 그때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상태에서 그냥 표결로 모든 걸 운영하면 오만하게 비춰서 국민들의 신임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걸 되게 노심초사 했었거든요. 예. 21대 때는. 근데 22대 때는 이미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정치적 효능감을 국민들이 느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21대까지 국회 방송이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매일 싸우기만 하고 결론을 안 나오고 그게 너무 답답해서 정치를 내가 외면하고 싶었는데 대표적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나 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나 어쨌거나 회의를 주도해서 이끌어가고 표결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되게 시원하더라.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일단 그것이 그렇게 표결을 통해 가지고 다수의 의사를 모아가는 것이 잘못된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뭐 목리 부리고 발목 잡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어떻게 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댓글로는 뭐 저희들 지금 방송 보시는 뭐 23,000분 구독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유튜버의 제가 댓글을 읽어보면 예. 최강호 의원이 이제 이 정부에 어쨌든 들어가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건 뭐 많이 이제 알려져서 9월 되면 네.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분들이 많던데 실제로 좀 정부에서 함께 일하자라는 제안 같은 걸 받지는 않습니까? 아이, 당연히 안 받죠. 저는 지금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예. 무슨 제안을 하겠습니까? 예, 예. 그런 거는 없고 단지 이러저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저도 또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뭐 댓글을 그다지 이렇게 신경 쓰면서 보는 게 아닙니다만은 어제 그제 사이에 제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그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했다고 너 잡아 죽여야 된다는 댓글이 훨씬 많다고 조심하라는 충고가 훨씬 많던데요. 아니 뭐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비판할 거 비판한 것이고 또 대통령이 더 큰 포석으로 이렇게 또 임명한 것도 다 인정하고 뭐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는 상황. 이것도 뭐 수습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제 장관 차관 인사나 후속도 이제 엊그저께 인사 발표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예, 예. 국회가 주도하겠다는 것이고 예. 그러면 민주당이 아직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제출하겠죠.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하기를 바라는데 제출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민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은 1차적으로 대통령 의중을 받들어서 어떻게 일하는지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강욱 뭐 의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뭐 이런 쪽으로 쭉 올라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공무담임권이 없는 상황이라는 네. 점, 뭐 복권을 통해서 이제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약간 제가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의 좀 바깥에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재명 정부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어려운 순간 정말로 내란 세력들이 준동할 때 정말로 꼿꼿한 이런 마음이 단 1cm도 흔들리지 않고 최강호 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24,0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데요. 저희들 고소의 전략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최강욱 TV도 꼭 구독해 주시면 좋다. 최강욱 TV 구독,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 방송도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다 거긴데요. 여러분들 혜택 제일 많이 주는데 찾으시면 인터넷 비교원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60만 명에게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현금 상품을 지급했다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찾을 수 있다. 인터넷 비교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몰인데요. 스픽스몰이 저희들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새판을 짜듯이 이제 공동구매 사이트처럼 만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스픽스몰 오픈했고요. 첫 번째 시리즈 1 공동구매 상품으로 소팔메토와 그리고 옥타코사놀이 들어가 있는 50년 전통 상하제약과 함께 39,900원에 3개월치를 드립니다. 이런 가격으로는 절대 구매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남자를 깨우는 더블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마 이제 전립선 쪽으로 문제가 있는 40대, 50대, 60대가 요즘 200만 명 이상이 드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도 최근에 먹었는데 효과가 있어서 확실하게 밤에 소변 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 드리면서요. 스픽스몰에서 공동구매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는 3개월치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39,900원,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가시면 회원가입 그리고 구매 바로 가능하고요. 회원가입하시면 1,000원 추가 할인까지 있으니까 저 가격으로는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저희들이 이번 주 목요일에는 상하제약 대표가 직접 방송에 나오시고요. 또 강남에서 정말로 1타 중에 1타 한의사 정준교 원장이 나와서 함께 방송을 하면서 저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라이브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아주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정황 의원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이런 리스트에 직접 대상이 되어서 정말로 서서푸른 그 권력과 내란 세력과 함께 맞서 주시면서도 꿋꿋하게 버텨주신 최강훈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까꿍까미님, SOKY님, 정희님, 리님, 이금래님, 골님, 미란님, 정재호님 모두 고맙습니다. 등등산님, 흑기사님, 손항구님, 그리고 SUPMOM님, 임상진님, 여러분들 그런 쭉 제가 읽어봤는데요. 내용 일일이 소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스픽서 이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최강호 의원과 함께했던 고소의 전략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서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